안녕하세요. 오늘은 Model Approach Learning Analytic Models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최재화고요. 오늘 주제는 Types of Learning Analytics Modeling 이렇게 해놓고 이제 Learning Analytics Modeling의 어떤 종류들이 있나,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링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쓰이는 Item to Item Model Transition에 쓰이는 Learning Analytics Modeling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발표에 제가 할 때, 저번 발표를 제가 했죠. 그 Learning Analytics 뭐가 뭐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때 Purpose of Learning Analytics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모델링들을 Learning Analytics 모델링이라고 하고, Assessment Engineering, AE 어프로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스페시픽하게는 Understanding하고 Optimizing Learning을 하면서, 그리고 Optimizing Learning Environment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Real-Time Event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Automated 한다. 이런 모델링을 이런 접근 방법들, 모델링 접근 방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이라고 부르자. 이래서 개념 정리 수준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는 것도 상당히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2017년도 텍스트북이 이제 2019년도 그 AIG 책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세 가지의 트랜지션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가는 건데, 우리가 페이퍼 펜슬에서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AE 어프로치라는 게 이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는 방법을 정하고 가려고 하면, 그게 세 가지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트랜지션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조금 벅차니까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가 아이템에서 우리가 문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세스먼트 프로젝트를 항상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빌딩 블록 같은 거니까. 그 문항을 문항 모델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토매틱, 인테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템 모델로 바꾼다라는 거고, 거기에 AIG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선행 작업이 이 전환 작업이 트랜지션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테스팅 투 러닝, 이것도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러너 센터드 어세스먼트로 바꾸기 위한 것들,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안 해놓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서 비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 투 플랫폼으로 넘어가야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애널리틱한 그런 상황을 연출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이 두 가지 단계를 안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먼저 점핑을 하다 보면, 제가 저의 주장입니다만, 디지털 어세스먼트가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링들을 다 해나가는 게, 그러면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링의 목적은 뭔가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뛰어난 디지털 어세스먼트 구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요. 그런 디지털 어세스먼트는 유니파이드 된 애널리틱을 가지고 있고 인텔리전트한 어세스먼트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러너 센터드 된 어세스먼트가 될 것이고, 그러한 디지털 어세스먼트는,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어세스먼트는 오토메이티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저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거 세 개로 나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요 부분에 들어가는 모델링을 종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AIG에서 이야기하는 모델링을 전부 다 다루는 거예요. 쭉 처음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모델링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템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제가 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이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아이템 모델링은 다 해왔어요. 왜냐면 이제 유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문항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신 분들도 많고요. 아이템 모델링이라 안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아이템 쉘, 스키마, 뭐 여러 가지 어프로치다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전통적인 방법들이랑 AIG랑 왜 틀리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아이템 모델링을 뭐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모더나이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는 아이템 모델링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아이템 모델링과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아이템 모델링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굳이 컴퓨터라이즈드 아이템 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또 따로 조금 붙였습니다. 제가 밀고 있는 텀인데,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념은 같아요. 근데 이제 디퍼런시에이팅을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모델,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은 아이템 모델링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하는 아이템 모델링이구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아이템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문항을 이 유형에 따라서 문항을 만들 때 랜더마이즈 제너레이션이 돼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만들 때는 몇 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 때마다 매뉴얼도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잖아요. 유형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는 안 되는 거죠. 뭐 많이 만들어낸 것을 뽑는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n the fly generation이 되는 게, 필요할 때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다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디지털 프로그램 코드로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제너레이트 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그리고 사이코메트릭한 뭐 테스트 시큐리티라는 게 이런 게 확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꿈이긴 한데, 세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 제너레이션도 됩니다. 수준별로 학생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이게 아이템 뱅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면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아이템 뱅킹은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템 모델 뱅크를 만든 다음에 어댑티브하게 그 상황에서 아이템 인스턴스는 아이템은 제너레이트 하는 거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AIG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많은 어드밴티지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아이템을 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코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다른 사이코메트릭 어드밴스먼트 있죠. 오토 스코어링, 뭐 어댑티브 테스팅 알고리즘하고 잘 붙어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산 프로그램이고 저것도 전산 프로그램이고, 그런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라든가 어댑티브 스코어링을 잘 지원하기 위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쉽고, 그 다음에 다른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든가 뭐 스피치 투 텍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웹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또 잘 붙어요. 왜냐하면 문항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융합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템 라이더가 손으로 적은 거를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 정도를 우리가 디지털라이징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과는 틀리죠. 처음부터 문항 자체를 그리고 어셈블리 하는 그런 전체 프로세스 자체를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에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교수님 아이템 프로그래밍이 그러면 그냥 문항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 하는 것과는 똑같은 겁니까? 물어보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 프로그래머는 그냥 아무 프로그래머나 아이템을 그냥 프로그래밍 짠다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AIG를 한다라는 얘기 혹은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을 할 때는 사이코메트릭한 거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reliability 같은 거 많이 sensible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validity 같은 거 assessment하고 validation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훼손시키면 예를 들어서 막 들이댄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막 들이대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디지털라이징 하는 어드밴티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이코메트릭한 거를 잘 보존을 하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아이템 디피컬티라든가 뭐 칼리브레이션이라든가 밸리데이션을 잘 유지하면서 그런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링이라는 거. 예. 그렇게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vels of item modeling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tem modeling, computerized item modeling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뭐 도대체 또 하여튼 computerized item modeling이 뭔가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하려고 하면 이 levels of item modeling을 저희가 조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levels of item modeling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대체 item modeling이 하는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왜 필요하냐? 뭐 하자고 하는 건데 어떤 목적이 있냐 뭐 이런 게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몇 개를 hierarchical classification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우리 level of measurement 아시죠? 예, 그뭐 categorical data, ordinal data, 뭐 ratio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interval scale data, ratio data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과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 어떤 특성이 부과되면서 다른 모델링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 levels of item modeling의 아이디어고요. 뭐 long story to short 4단계로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아이템 모델링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generative item model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AIG automatic item generation 할 때 신기한 AIG 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벨 0가 되는 거죠. 그냥 막 generating 하는 거예요. 막 뭐든지 일단 뭐 변형만 시켜보자. 왜냐면 변형을 일단 돼야지 뭐라도 바꿔가지고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덤벼드는 게 이제 레벨 0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꾸는 것 자체가 AIG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리고 사이코메트릭한 그 칼리브레이션이라든가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뭐 바꾸는 거예요. 뭐 숫자도 바꿔보고 뭐 단어도 바꿔보고 뭐 어쨌든 바꿔지니까 왜 바꾸냐 왜 이렇게 바꾸는 게 difficulty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코메트릭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AIG를 저희가 레벨 0 이제 생계형 AIG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어세스먼트 엔지니어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변형만 시키기 위해서 양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많이 변형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게 알고 있어서 변형시켜서 나온 문항들의 어떤 그 난이도가 얼마나 뭐 난이도의 베리어빌리티가 얼마나 되냐, 난이도의 평균이 얼마나 되냐.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관측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descriptive item model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면 mean이나 variance의 그 난이도의 variance, 아이템 인스턴스의 난이도의 variance나 뭐 평균을 mean을 그 모델링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descriptive modeling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쉽지 그거를 찾지는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레벨 2로 올라가게 되면 뭘 하냐면 어떤 변수를 바꿨는데 이 변수를 바꾸니까 난이도가 바뀌더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재화가, 선의가, 뭐 예를 들어서 용준이 뭐 이런 용어를 바꿀 때는 괜찮은데 1, 2, 3 숫자를 바꾸니까 난이도가 바뀌더라. 아, 그러면 이런 요소들은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요소들은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이 숫자를 크게 만드니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쪽 뭐 분모의 숫자가 5가 넘으니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라 그러죠.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가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칼리브레이션 모델링이 들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칼리브레이션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칼리브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링은 어떤 용도냐면 그냥 사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어. 예를 들어서. 여기 리그레션 모델 같은 걸 여기서 셋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리그레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 한 번도 그 데이터가 안 들어왔던 새로 생성된 모델의 난이도가 얼마쯤 되지?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예측이 맞구나, 틀렸구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G 아이템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프레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링은 이제 이렇게만 보면 모델링에 아무 모델링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이템 모델링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프레딕티브 아이템 모델링은 우리가 레벨 2에서 끝난 걸 가지고 레벨 2 할 때 당연히 레벨 1이 필요하죠. 왜냐면 민이나 평균이나 베리언스는 알아야죠. 그죠? 그것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측으로 한번 써보고 예측도 잘 됐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니까 정말 예측력이 뭐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예측력이 트레이닝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고 여기가 이제 밸리데이션 혹은 테스팅 스테이지인데 테스트 해보니까 뭐 95% 이상의 예측력이 있어. R-square가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그렇게 적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컨펌이 되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이제 fully trained 된 거죠. 우리 calibration 모델이 fully trained 됐다는 용어로 써가지고 이제 adaptive 모델링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를 조절시키면서 generating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계에서 하는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adaptive generation이 여기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요소가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알기 때문에 난이도가 0.03인 문항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의 꿈 같은 레벨이죠. 궁극적인 레벨인데 이제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템 모델링을 하고 그런 단계를 5단계로 나눴고 그것을 Levels of Item Modeling이라고 하자라는 게 제가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조금씩 써놨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목적은 뭐냐? 제너러티브 모델링이 하는 거는 뭐냐? 디스크립티브 모델링이 하는 거는 뭐고? 도대체 어느 사이코메트릭 단계에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런 거는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exploratory 모델링은 뭐냐? 이런 거 다 해놨어요. 조금 읽어보시면서 이때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멀티랩 HIRT라든가 그런 걸 다 쓰는 거예요. LLTM이라든가 그런 걸 써가지고 그리고 멀티랩 IRT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를 원하는구나. 궁극적으로는 칼리브레이션이 어떤 아이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엠피리컬 데이터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템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해당 아이템 모델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엠피리컬 데이터가 없었던 것에 대한 난이도도 이제 우리가 믿고 제너레이트해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베니핏은 이제 eliminate field test가 되는 거죠. 근데 eliminate field test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밑에 있는 진짜 생 노가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럴 때는 데이터가 다 필요해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필드 테스트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때쯤 되면 좀 reduce 할 수 있고 여기는 완전히 eliminate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과거에 calibration 모델을 쓰기 위해서 필드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새롭게 generate 되는 아이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사이코메트리션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돈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게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방법으로 아이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으면 필드 테스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량의 문항이 생성되기 때문에 테스트 시큐리티라든가 뭐 바이어빌리티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놓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AIG 이슈니까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그 두 번째 단계 트랜지션, learning to testing to learning transition이라든가 service to platform transition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머리 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levels of item modeling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리피트한 겁니다. 네, 이렇게 item modeling, levels of item modeling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sub model types라고, 이거가 이제 computerized item modeling 안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calibration modeling만 이야기했어요. 그쵸? AIG가 있고, AIG 안에 computerized item modeling이 있고, 그 다음에 computerized item modeling의 레벨이 있었고, 그 중에 레벨 중에는 주로 theme은 calibration을 하기 위한 거구나.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calibration이 중심이 되는 걸 맞는데, 저는 그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item modeling이라는 거는 또 네 가지의 sub model로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psychometric modeling aspect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psychometric modeling이라는 게 뭐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AIG에서 psychometric, 왜냐면 모델링이라고 할 때 보통 보면 모델링이라는 게 뭐 차르트 모델링이고 뭐 스태티스틱한 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거 그려도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뭐 계획을 세워도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코메트릭한 모델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코메트릭한 컴포넌트를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서브 모델이라는 거를 sub model types라는 거를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해보시죠. 네. 저희가 아이템 모델을 할 때, 이게 아이템 모델이 크게 있어요. 전반적인 아이템 모델이 있는데, 처음에 하는 게 Q&A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1 더하기 1은 A 플러스 B는 뭡니까? 답은 A 플러스 B입니다. 뭐, 요렇게 하는 거 있죠. 묻고, stem 부분과 answer 부분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parameterizing 하는 거. 그거를 이제 CIM에서 그걸 할 때 우리가 Q&A 모델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는 아이템 모델 안에서 Q&A 모델링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디스트랙터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AIG를 하시다 보면 멀티플 초이스를 저희가 AIG로 만들다 보면 그 디스트랙터들도 parameterizing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트랙터를 parameterizing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디스트랙터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돈이 크게 안 돼요. 사이코메트릭하게 봤을 때는 별로 사이코메트릭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여기서는. 예. 왜냐면 이건 제너레이팅 하기 위해서 그냥 묻는 거 바꾸고 답 바꾸고만 했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디스트럭터 모델링 할 때는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와 닿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이코메트리션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AIG를 할 때. 그리고 사이코메트리션이 왜 AIG 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뭐 중요하지만 이게 좀 부각이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그게 좀 힘들구나. 잠시만요. 뚜뚜뚜뚜뚜.
화이트보드 한번 해볼게요. 쉐어가 되고 있나요? 쉐어 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이트보드 쉐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항을 물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A 뭐 times B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 A는 뭐 1부터 10까지 바꾸고 B도 1부터 10까지 바뀌고 뭐 그래서 그러면 답은 뭐 correct answer가 A라고 그러면 답은 당연히 primarize 되면 A times B로 나오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나오면 answer는 이렇게 나오고 Q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변형시켜주고 이거 변형시켜주고 뭐 다른 거 변형시켜주면 크게 뭐 재밌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AIG가 이게 무슨 사이코메트릭이야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이제 변형되는 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옵션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뭐 그러면 이제 이게 1부터 10까지 바뀌고요. 그다음에 얘도 1부터 10까지 바뀐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2 to the 10을 하죠. 1 곱하기 1은 재미없으니까 2 to the 10, 2 to the 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디스트럭터 만든다고 우리가 100, 200, 300, 400 이렇게 적으면 안 좋은 디스트럭터잖아요. 디스트럭터가 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cognitively valid한 이 어세스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봐 사이코메트릭 101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면 이게 저희가 멀티플 초이스가 싫어요. 저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멀티플 초이스를.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멀티플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어세스먼트가 너무 비싸지고 너무 unfair해지고 unreliable해지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를 또 large scale이나 high stack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가 잘 만드는데 멀티플 초이스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diagnostically valid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자동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는 간단한데 어떤 경우 어떤 디스트럭트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세영쌤하고 스티브 선생님은 시링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사사를 조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템 라이터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들었나요? 이때 이 디스트럭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나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 좋은 A와 디스트럭트란 B. 네. 학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조용히 계시니까 가오가 안 서잖아요. 어떻게 만들 A와 디스트럭트라고 했나요? 우리가 B를 퍼레미러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디스트랙터도 퍼레미러로 구성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1, B-1 이런 식으로 퍼레미러라이징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사이코메트리컬리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랑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왜냐면, psychometrically valid한, 그게 cognitively valid한 디스트럭트를 잡는다는 용어로 써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때 cognitive process가 있잖아요. 여기는 곱하기는 간단한데, 뭘 해서 뭘 해가고 어쩌고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돌려야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뭐,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비면 되잖아. 뭐 이거 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고 왼쪽으로 먼저 돌리는 코그니티브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곱해야 되는데 더해야 되는 상황으로 디스트럭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좋은 디스트럭터를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친구는 곱하기인데 착각해서 더하기를 했어. 혹은 빼기를 했어. 혹은 나누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코그니티브 프로세스가 미싱 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뻑이 났을 때 어, 인간들이 이런 걸 선택을 할까? 그것을 아는 과정은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이거를 하라고 저희는 항상 우리 아이템 라이터 트레이닝 할 때 아이템 라이터 트레이닝 101 이래가지고 이런 걸 하잖아요. 아이템 라이터를 우리를 엄청 싫어하죠. 네가 해라. 이러면서. 왜 그래요? 왜 싫어해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자기네들은 그 과정에 맞춰서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컨텐츠 엑스퍼트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디스트랙터가 좋은 디스트랙터인지 좋지 않은 디스트랙터인지 잘 들어보세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왔어요? 이때까지는 이 디스트랙터가 좋은 디스트랙터인지 안 디스트랙터인지. 정답률 가지고 오답지 매력도를 학부생은 좀 측정을 조용히 하는 좀 있어봐요. 어떻게 알아왔어요? 왜냐면 좋은 문학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사이코메트리션들. 우리의 잡은 reliable하고 valid한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직장에 가면 그걸 도와주고 해주는 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밥줄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왔냐고.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안 좋은 문제인지를 멀티플 초이스에서는 이 디스트럭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왔어요? 경험. 사실 정답하고 오답률을 좀 고려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게 뭐예요? 별도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데이터를 컬렉트 해야 되죠. 그래야지 예. 여기 오답률하고 이거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디스트랙터 어널리시스라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이 정답률하고 이 정답률하고 똑똑한 애들의 정오답률을 분석을 하는 디스트랙터 어널리시스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데이터를 누가 구해가지고 나한테 주면 I can do it. 왜?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 보면서.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한 파일럿 필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이 문항이 valid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짜로 이거는 필드 테스트죠. 학생들은 무슨 죄냐고. 학생들이 이거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러 갔지. 지금 사이코메트리션들한테 이거 지금 데이터를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필드 테스트 데이터를 사오면 되는데 K-12 세팅에서 공부하러 간 애들을 붙잡고 이거를 하고 있으니 수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필드 테스트 가지고 수 걸린 데 엄청나게 많아요. 피어슨도 그러고 회사 특정 회사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몰라요 저는. 필드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와가지고 데이터를 주면 프로그램 스크립트 가지고 분사가 된 줄은 아는데 이거는 그때가 있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큰 이슈입니다. 그거를 가슴 깊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서 느끼지 말고 지금 학생 때 선생님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이 현실적으로 너무 큰 이슈죠. 내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싫죠. 나는 지금 당장 내 애가 필드 테스트용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러 보냈는데 사이코메트리션들한테 사이코메트리 회사한테 테스팅 컴퍼니한테 그거 데이터 주기 위해서 지금 내 애가 샘플링을 된다라는 상상만 해도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이상한 문제 던져줘가지고. 시험에 섞어주잖아요. 우리가 밸류 된 것과 안 된 걸 섞어줘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필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끔 항상 시험을 그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는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컨플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게 데이터적이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롱.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뒤에 손 이렇게 들어하고 열중샷 하면서 몰라요 우리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왔던 거예요. 근데 AIG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A 나누기 B, A 빼기 B, A 더하기 B로 쓰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디스트럭터를 모델링하면 우리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이 디스트럭터가 정답과 틀린지 보이게 되겠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된 것을 문항 아이템 모델러가, 이제 아이템 라이터라고 그러지 않고 아이템 모델러가 justify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justify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곱하기가 아니라 사람이 착각해서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다. 혹은 이 코드 자체가 그것을 explicitly justify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러면 이게 코드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템 모델러가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짰어요. 저희는 저희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템 모델러한테 물어봐요. 야, 얘가 이렇게 짜왔는데 이게 make sense 하냐? 이 친구가 소명을 하기 전에. 그럼 다른 아이템 모델러가 맞아. 이거는 make sense 하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럼 우린 중간에서 컨텐츠 엑스퍼트끼리 이렇게 프로그래밍 짠 거를 서로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서 어떤 식으로 뻥났을 때 이것을 정답이 아닌 것이라 오답이라는 것을 선택하게끔 되는 학생이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코그니티브 모델링의 일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디스커션 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construct 자체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곱하기였지. 곱하기를 진짜 매저 하는 게 맞네, 이 문항은. 더하기랑은 진짜 틀린 거지. 그 과정을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필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문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디스커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친구가 곱하기를 못해가지고 더하기랑 헷갈리면 A라는 친구를 하면 선생님한테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땠어요? B는 좋은 디스트랙터고 C는 조금 덜 좋은 디스트랙터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는 진짜 문제가 있는 디스트랙터예요. 그러고 우리는 어땠어요? 돌려가지고 좀 시그널 나오면 그냥 아이템 라이터한테 문제가 있대. 네가 고쳐 이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데이터가 다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이게 디스트랙트가 됐네 안 됐네 이러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는 선생님 이제 개별화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 친구는 곱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모르고 더하기랑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알아봅시다 하다가 B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게 또 찍은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찍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서 그게 정말로 문제가 돼가지고 B를 선택했다라는 어디셔널한 다이그노스틱 러닝에 정말 필요한, 잘 들어보세요. 러닝에 정말 필요한 인디비주얼한 다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이게 보물상자인 거예요. 인디비주얼한 다이그노스틱 정보가, 러닝에 필요한 다이그노스틱 정보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러닝의 개별화된 러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항이 그냥 맞았다 틀렸다 어디를 안다 모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그노스틱 피스 인포메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열어주는 게 러닝 컴퍼니,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그냥 얘가 몇 명 중에 몇 등 이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알고를 멀티 디멘셔널리티로 넘어가든 그를 넘어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계 모형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죠. 사이코메트릭 모형이라고 그랬죠. HLM이에요. 이렇게 봐라. SEM이에요. 이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디스트랙터를 모델링 한다라는 게 사이코메트리션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목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물고 들어오는 데이터랑 그러지 않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 01, 01만 디립다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랑은 카디널리티, 퀄리티의 카디널리티가 농도가 여러분들 수학 전공 보니까 카디널리티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덴시티가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템 모델링에서, AIG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그게 디스트랙터 모델링이고요. 조금씩 속도를 빨리 할게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모델링은 아까 했던 거. difficulty를 어떻게 우리가 estimation 할 수 있는가. 여기가 되는 거고. 요렇게 도네. 요렇게 돌아가지고 칼리브레이션에서 정점을 찍어요. 피드백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피드백 모델링 할 때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답은 이러면서 이게 만약에 맞춘 친구와 틀린 친구, 특히 뭐 틀린 친구들 답은 어떻게 푸는 겁니다도 A에다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서 답은 C랍니다라는 용어를 쓰고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니까 거기다가 유튜브 비디오도 링크도 걸고 뭐 여기서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프라이머라이징 해가지고 키워드도 걸고 해가지고 유튜브 설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단순히 이 답을 이 전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묻고 답하고 디스트랙터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얘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걸 주자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했을 때는 기계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자라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해답을 주자라는 것도 다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그 부분을 여기 쓸 피드백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Q&A 모델링이고요. 여기가 디스트랙터 모델링이고 이쪽 부분을 모델하는 것을 피드백 모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optimize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러닝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다 합쳐서 칼리브레이션 모델도 필요하겠죠. 이거 바뀐 거는 A를 바뀐 거는 난이도에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B는 정말로 난이도에 영향을 줘요. B가 5 이상일 때는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B가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델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칼리브레이션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다 합쳐진 것을 저희가 이 칼리브레이션 모델링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 조금씩 읽어보면서 왜 이게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칼리브레이션 모델링 아까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리핏을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정점이 되는 거고 칼리브레이션 모델링에 대하여서 중요성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킬리언 선생님이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그냥 값싸게 문항 만드는 거 아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AIG 완전히 잘못 보는 거다.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컨스트럭트에 포커스를 해주고 아까 만든 컨스트럭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요소들이 태스크 디피컬티, 아이템 디피컬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AIG가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계형 AIG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칼리브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게 사이코메트릭 모델이 되는 겁니다. 뭐 미자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비슷한 얘기로 이게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AIG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약간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약간 이게 컴퓨터라이즈 아이템 모델이에요. 더하기 모델,
빼기 모델 곱하기 모델을 봅시다.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어떤 요소들이 바뀐 거잖아요. 문항에. 뭐 숫자도 바뀌고 오퍼레이팅도 바뀌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하기 모델에서 문항이 여러 문항이 나오죠. 네. 그러면 여러 문항을 가지고 한 문항을 가지고 여러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문항 인스턴스에 대한 난이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문항 인스턴스의 난이도가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difficulty 얘가 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결국에는 멀티 레벨 IRT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폰스 데이터를 많이 구축을 해서 이 친구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수를 다 할 필요 없이 중간중간에 잘 샘플링된 문항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리스폰스 데이터가 없었던 친구들에 대한 난이도도 예측을 해낸다라는 게 칼리브레이션 모델의 이제 그 꽃이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모델을 디벨롭하고 아이템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필드 테스트를 해서 모델 트레이닝 한다. 여기 스텝 3 있죠. 여기 스텝 3가 어디냐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요 스텝 3랑 스텝 4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왜 레벨 3랑 레벨 2에서 explanatory 모델 셋업 하는 거 있죠. 그게 모델 트레이닝 단계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을 잡아가지고 이 실제로 여기서 만들었던 칼리브레이션 모델이 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지가 레벨 3가 요 스텝 4랑 되게 연관이 잘 돼 있어요. 자, 트레이닝 단계, 밸리데이션 단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신러닝 이름 요거 들어가면 멋있잖아요. 요즘 머신러닝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델을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밸리데이션 시키고 나면 우리가 말했던 궁극적으로 adaptive generation이 된다. calibrated generation이 된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에.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러닝 애널리틱스 모델은 결국 궁극적으로 아주 뛰어난 디지털 어세스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그 이런 모델링이라는 걸 붙였고 그 모델 또한 제가 말했을 때 세 가지 트랜지션을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는 RM 모델이라는 걸로 바꾸는 트랜지션에서 AIG, 특히 컴퓨터라이즈 RM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difficulty, 이제는 디스트럭터 모델도 들어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드백 모델도 여기 들어갔죠.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들어갔고 왜 AIG가 왜 좋은지 이제 충분히 알았고 준비가 빌딩 블록이 완성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서머티브만 했었던 것을 러닝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다른 모델링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쪽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입니다. 네.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아직 이쪽 부분은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AI 지금 만들었던 책 자체가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특화돼서 그 이그젬플을 잡고 왜 필요한지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죽을 때까지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러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러닝을 한 것을 또 어떤 식으로 플랫폼으로 만드는 건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나씩 다 해나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한참 된 것 같은데 Q&A를 안 할 수는 또 없죠? 그죠? 조금 적고 Q&A를 조금 해보실까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네. 제가 그러니까 교사를 할 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디스트랙터를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A 곱하기 B를 묻는 문제라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조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더 심하고 선생님들이 그 디스트랙터를 쓰는 공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답이 300이면 1번은 100,
2번은 200, 3번은 300, 4번은 400, 5번은 5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랑 수학을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과 사이코메트릭 개념이 있는 느낌으로서는 그 디스트랙터를 잡는 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안 잡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요, 그렇게 잡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justify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100이라는 게 정답이면 300, 400, 500, 600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게 이유가 간격을 똑같이 네. 만든다 하더라고요. 디스트랙터 비율. 그러니까 그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게 답이면 100 A times 1, N times 2, A times 3, A times 4 해서 간격이 똑같게끔 모델링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간격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해서 이 계산 과정에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온 거야. 이 계산 과정에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힘들어요. 코그니티브리 밸리드한 디스트랙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넘어가면 돈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아니요. seriously. 저희 프로 될 거잖아요, 이제. 학생 때는 괜찮지만 밖에 나가면 프로 될 거잖아요. 프로인데 돈 얘기 안 하고 계속 그 돈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문항의 가치가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다고 우기면서 수천 불 받잖아요. 우리 한 문항에.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수천 불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만든 게 한 문항 만들면서 수천 불을 들여서 만드는데 문항 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리타이어 시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항 모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렵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 변형이 되게끔 만들면 이게 그럼 좀 돈이 더 들어야 안 들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더 들어야 안 들어요? 더 들죠. 근데 더 든 게 100개 정도가 나오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왜냐면 이게 리타이어를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00개 중에 랜더마이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리타이어를 안 시켜도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이게 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템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정말 거부할 수 없게끔 어디 숨을 수 없게끔 디스트럭트 모델링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멍청한 게 보이는 거예요. 멍청한 디스트랙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익스큐즈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드실 때는 힘들지만 선생님들한테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AIG 같은 툴을 들이면서 선생님 이제는 옛날처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소를 변형시키면 되면 cognitively valid한 문항을 만들 수 있고 이 친구가 C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리스폰스가 가게끔 프로그램 같이 합시다. 근데 그런 툴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그 만드는 부분에서 과학화가 안 되니까 데이터 도구가 띨띨한데 저희는 어땠었냐면 골라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막 많이 만들어 놓고 밸리데이션 시켜서 엠피리컬 데이터로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골라 쓰다 보니까 이 전체 시스템이 느리고 비싼 거예요. 테스트가 느리고 비싸면 어때요? 시험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못 보죠.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시라 그러죠. 스테이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시험이 하이 스테이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전례가 없는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죠? 이 에코티라든가 뭐 이상한데 딱 걸려들면 이상한 게 딱 걸려들어서 컴퓨터도 못 넘어가고 목숨 내놔야 되고 계속 스테이크는 올라가면서 그런 시험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고 하면서 누가 욕먹어요? 또 우리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지 사이코메트릭의 문제냐고. 왜 우리 보고 욕하냐고. 테스트 만든 사람 너무 싫어. 멀티플 초이스 저 악마처럼. 우리가 무슨 악이냐고. 그렇잖아요. 자네도 욕먹고 평가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아니면 자네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해결을 돈이 들어도 근데 게으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 배우려고 하고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나는 못해요. 뭐 이거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는 안 돼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러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는 물론 이야기가 안 됩니다. 돈 없는데 뭐 이거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밸리드하고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고 정말 어세스먼트가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단계를 놓고 칼리브레이션 모델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IRT나 멀티레벨 IRT 이런 멀티레벨 모델링 막 들어와서 멀티레벨 모델링이 똑같아요. 리스폰스 데이터 있으면 인스턴스 있죠. 인스턴스 있으면 그 인스턴스가 어느 모델에서 왔는가 알잖아요. 그 모델이 이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트 시킬 때 어떤 파라미터를 변형시켜서 이 인스턴스가 제너레이트 됐는지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independent variable로 해서 level 3 independent variable로 해서 level 2는 뭐예요? difficulty인 거예요. level 1은 뭐예요? response data가 되죠. responsive data, 그러니까 level 1은 IRT인 거예요. level 2는 뭐예요? IRT가 nested 돼 있죠. 뭐에 nested 돼 있어요? 아이템 모델에 nested 돼 있잖아요. 그 response data가. 아이템 모델에 돼 있고 level 3는 뭘 해요? 레벨 2의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나? 그 모델들의 요소가 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델의 요소에 따라서 난이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우리가 멀티레벨 IRT에서 해주는 거예요. 뭐 통계는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궁극에는 통계를 잘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난이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특히 diagnostically valid한 문항을 만들어서 피드백도 주면서 러닝에도 도움 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드 테스트도 줄이면서 그리고 자동화도 시켜내는 거예요. 전 과정을 머신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지만 머신이 제너레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생 노가다로 사람이 짭니다. 그 알고리즘마저도 기계가 짜는 순간 우린 다 잘리는 거예요. 뭐 그때는 언제 오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네 직장도 없어질 때다 얘들아. 만약에 이 작업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템 라이터 트레이닝 시키면서 잡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마저도 자동화가 되는 순간은 네 인생 걱정해야 되니까 너무 그 프로그램 언제 나올지는 안 나오기를 바라야지 나는. 그렇잖아요. 그것마저도 자동화 시켜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 근데 바깥에 나가시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약간 AI가 결국에는 그것도 다 해주는 거 아니면 그렇게 다 해주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할 거나 잘하죠. 뭐 미래에 그 뭐 오고 안 오고 뭐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구름이나 잘 잡고 해야 될 거나 잘하고 배운 거나 열심히 있는 거나 잘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자는 게 제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34페이지 맨 마지막 그 전에 머신 러닝 어프로치 투 캘리브레이션 모델링 하는 화면에서 네.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차용이 됐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알고리즘, 실제 머신러닝에서 지금 사용되는 알고리즘,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이 실제 어떤 단계에서 쓰여지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그냥 사이코메트리션들이 그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위한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이미 리그레션 가지고도 머신러닝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션 모델을 셋업하고 새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해서 테스트된 게 테스팅 데이터가 잘 되면 이 모델은 컨펌 됐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리그레션 뭐 로지스틱 안 가도 근데 유니베리트한 그런 거를 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도 머신러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용주님이 이야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얼마나 왜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러잖아 막 딥러닝 막 이렇게 나와줘야지 막 한딥합니다 제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섹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레코멘드를 합니다. 이때 칼리브레이션 모델에서 딥러닝을 적용을 시키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원 레이어만 봅시다. 딥러닝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할게요.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만 따로 떼가지고 사이코메트릭에서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데 사이코메트릭에서 쓰이는 딥러닝 모델들이 NLP 계열이 있고요. Natural Language Process 때문에 제너레이팅 할 때도 쓰이고 오토매틱 스코링에도 쓰이는 딥러닝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약간 틀리게 에세이 스코링 할 때도 딥러닝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군 스코링 할 때도 딥러닝 쓰고 그 다음에 AIG 할 때도 딥러닝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서 딥러닝이 쓰는데 칼리브레이션 딥러닝은 다른 딥러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딥러닝은 칼리브레이션 할 때 쓸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딥러닝을 하는 조건은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많다라는 얘기가 제가 저번에 AIG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thick한 데이터냐, fat한 데이터냐라고 틀려요. 다양성이 많은 데이터냐, 아니면 숫자가 많은 데이터냐라고 틀린 거예요. 1, 2, 3, 1, 2, 3, variable이 5개밖에 없으면 수천만 개가 있어도, row가 수천만 개가 있어도 별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5개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변수가 많으면 변수가 한 5만 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dependent variable이 몇 개예요? 여기서는. 칼리브레이션 모델에서 dependent variable이 하나죠. 문항의 난이도라는 그 변수 하나죠.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independent variable이 몇 개 정도면 돼요. 리니어 모델만 돼도. 한 몇 개면 R스퀘어가 99 이상 나와요. 우리 통계 배울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디펜던트 베리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니네들 인디펜던트 베리블 한 30개만 돼도 R스퀘어 95 이상 맨날 나와. 쓰레기를 갖다 넣어도 되기 때문에 뭐 주가 예측할 때 아무거나 갖다 놔도 과거 데이터는 다 맞춰내는 거야. 과거 데이터는. 그래서 그것을 오버피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나 인디펜던트 베리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델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델이 너무 간단해서 딥러닝까지 가지 않아도 R스퀘어에는 다 잡아내는 거예요. 딥러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데이터가 없고 딥러닝을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칼리브레이션 모델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에세이 스코어링만 해도 인디펜던트 베리블이 40개 정도면요. 에세이 스코어를 다 때려잡잖아. 그 대충 다 맞춰낸다고. 사람이 그레이딩 하는 거나 기계가 그레이딩 하는 거나 정확도가 비슷하다고요. 근데 하다못해 에세이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난이도밖에 안 되는데 문항의 난이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인디펜던트 베리블이 한 2, 30개면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리그레션도 되는데 딥러닝을 쓰는 게 단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버피딩을 한다는 거예요. 오버피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데이터는 일을 잘했어. 여기다가 너무 최적화를 시켜놓으니까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이 데이터에서는 3차원에 4.5차원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해놨어. 새 데이터가 되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데이터에다가 오버피딩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그로스 모델링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오버피딩인 거예요. 3차, 4차, 5차, 뭐 3.27차 백날 해봐. 새로운 데이터, 그 과거 데이터에 너무 피드를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레코멘드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있어 보이고 퍼블리케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딥러닝으로 가자고 막 저산으로 가야 되고 아니라 딥러닝도 해보고 리그레이션도 해보고 전통적인 멀티레벨 IRT도 해보고 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데이터가 보통 이 정도 들어오고 문항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모델이 가장 일을 잘합니다라는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크로스 모델 밸리데이션을 해서 아이템 모델 칼리브레이션에서는 이 정도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이 정도 사이즈로 잡아주면 테스트 데이터가 이 정도일 때 적당히 일을 잘합니다. 시뮬레이션, 엠피리컬 데이터 하면 대박을 칩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딥러닝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괜찮아요. 딥러닝이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일을 제일 잘합니다. 리그레이션보다 잘하고 딥러닝보다 잘하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면요. 그 페이퍼는, 그리고 그런 페이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페이퍼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AIG는 아직까지 왜 안 나왔냐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건데 선생님 왜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AIG는 도입이 지금 너무 초반인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너무 초반인 거예요. 너무 early stage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오려면 매스 어댑션이 일어나야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AIG를 써야지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뭐 칼리브레이션 모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AIG 쓰라고 이제 사람들이 AIG란 이런 거 배우는데 거기다가 뭐 회사가 근데 ACT에서 나오겠죠. ACT는 작년에 크게 도입했잖아요. 전사적으로 AIG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ACT에서 생산되는 문항의 뭐 90%인가 뭐 몇십 프로를 100%를 3년 안에 모두 다 AIG로 생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ACT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AIG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알겠죠.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가 릴리즈 될 때까지 그 비즈니스 시크릿이잖아요. 그게 돈인데 그것 때문에 뭘 아낀다 그랬어요. 칼리브레이션 때문에 뭘 아낀다 그랬어요. 문항을 단순히 싸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아낀다 그래요.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reduce, validity도 올라가고 제일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field test 데이터가 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실전을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field test 데이터가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누가 데이터 컬렉션 해가지고 딱 엑셀로 이쁘게 만들어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돌리고 하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애들한테 샘플링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뭐 제너라이저빌리티 체크업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 과정을 누가 그 생노가다를 해놓은 것만 가지고 노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리걸 이슈로도 넘어가고 리걸 이슈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그 테스팅 컴퍼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력이 있죠. 비교 우위를 그 사람들이 놓칠까? 나는 페이퍼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린다고 생각해요. ACT에서 그 노하우가 다 릴리즈 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대충 근데 언젠간 돼요. 언젠간 될 수밖에 없어. 거기도 납품하려면 뭐 페이퍼로 퍼블리케이션 해야 되고 뭐 데이터가 쌓일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언젠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AIG 페이퍼 드린 거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미 다 옛날부터 해줬어. 근데 뭐였다? 그 AIG 그 아이템 제너레이션 가지고 했던 뭐 우리 AIG 할 때 다 리뷰 다 했잖아요. 페이퍼 리뷰 할 때. 용준 씨랑 다 했거든요. 그게 수작업이었던 거예요. 제너레이팅 하고 뭐 그리고 변수가 한 서너 개밖에 없어서 그냥 아노바 정도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리그레이션까지도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베리블이 너무 적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R스코어가 잘 안 나와요. 0.8 이하로 대부분 끝났던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 안 하죠. 설명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0.95 R스코어 기준으로 혹은 0.9, 뭐 89,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야 이거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항을 만들 수가 있다. 난이도를 다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컨펌이 되기 시작하겠죠. 제가 봤을 때 매직 넘버가 저희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계산이 나와요. 30개면 끝난다고 봐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우리가 AIG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문항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한 30개가 나오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뭐예요? 하나인데 그러면 대충 우리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20 아주 컨저버티브하게 잡아가지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곱하기 20이라는 요금을 많이 쓰거든요. 보통 10이거나 15거나 2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이 리그레션 모델. 그죠? 그러면 이게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봅시다. 그럼 20개면 한 문항당 한 인스턴스당 자 보세요.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한 인스턴스당 데이터가 60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600개의 리스폰스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그 문항의 난이도가 대충 난이도 모델이 셋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모델에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600개씩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인스턴스당 한 100개 정도의 리스폰스만 데이터만 들어오고 그리고 그 리스폰스 데이터는 한 모델에 묶여지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팩터가 대충 돌아가던가요. 인디케이터가 있어야지 그 팩터가 reliable 해준던가요. 보통 7개 이상이면 7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 그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팩터가 안정적이게 에스티메이션 되죠. 보통 7개에서 10개에서 5개는 커야지 5개는 더 되어야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인디케이터 우리 팩터 어널리시스 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600개인데 600개가 필요 없이 한 100개만 된다고 치면 이 친구들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10개라고 봅시다. 그럼 10개 곱하기 100개면 100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개 정도가 있으면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는 그걸 잡아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한 개 모델을 잡는데 우리가 시험 칠 때 보통 몇 개의 모델로 돌려요. 이제는 시험이라는 게 시험 문항이 시험 모델하고 같거든요. 그럼 보통 몇 개, 30개에서는 50개 있잖아요. 한 시험에 들어가는 문항이. 그러면 한 문항을 한 아이템 모델에서 직접 생성했다고 보면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아, 보통 40개의 시험이라고 40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이면 내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10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필요하고 each 인스턴스마다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면 역순으로 곱하게 되면 리스폰스 데이터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게 역추적이 된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잡는 거예요. 40개 시험에 10개 정도 했고 헤테로지니어티가 어떻게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모델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실제 모델이 리그레션이었다. 실제 모델이 뭐 딥러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IRT였다.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였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레플리케이트 잘 해내는지를 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그 시뮬레이션 디자인은 사실은 설계가 안 됐죠. 그런 이그젬플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엠피리컬 데이터랑 같이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번만 엠피리컬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잡을 때 그 페이퍼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죠? 본물 쏟아지듯이 그쪽으로 페이퍼가 나올 거예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타임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가 퍼블리케이션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모델이다? 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다? AIG를 하는 거는 문항 자체의 단가를 낮추는 전문가도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좋아한다? 러닝 컴퍼니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문항을 그렇게 설계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하고 다이그노스틱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러닝 컴퍼니에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된다. 서머티브도 어떻게 된다? 전반적인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리듀스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파이낸셜한 임플리케이션이 커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직장을 잡을 때 패키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당신 회사에 가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쪽에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아낍니다는 뭐냐. 제 밥그릇은 제가 합니다. 여기 오면 저를 하여해 주시면 제가 돈을 아껴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좀 잘 풀려요. 잡 opportunity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를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 관심과 어떻게 연계를 잘 시켜 나가도록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 제 직장 때문에 그런 게 학생들 직장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들이 뭘 원하는지 회사가 뭘 원하는지 계속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끝냅시다. 한 번도 안 하신 선생님. 진민 선생님, 진민정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그래, 오늘 시간 많이 지났어. 저 하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아니 사실 오늘 내용하고는 사실 그렇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사업가 입장으로 보자면 사실 저희 AIG가 러닝 애널리틱 저희가 하려는 모델 말고도 현재도 AIG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따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네, 오늘 러닝 애널리틱이랑 큰 컨텍스트 속에서 AIG를 이야기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학습자들이나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더 이게 현재 AIG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이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AIG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본인들끼리 시험을 딱 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나랑 나왔던 문제가 달랐다. 이렇게만 돼도 신뢰를 되게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장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이나 이제 테스팅 컴퍼니나 여기에 장점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둘째로는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저희가 그 베스트셀러랑 전공서적이랑 차이가 뭐냐면,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타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베스트셀러 같은 게 대중적이고 쉬워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데, 이게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을 짜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서 더 장점이 있다라고 부각을 해야 되지, 결국에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쉬워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맨날 막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성공이 어떻게 잘 구현하냐,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 그리고 이런 거에서 저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타겟은 일단 대중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타겟은 제 학생이 테스팅 컴퍼니에 인터뷰 가서 그쪽에 헤드 오브 사이코메트리션하고 너 뭐 할 줄 아는데 물어봤을 때 뭘 기여를 할까 대답을 할 때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 사실은 아이템 라이터도 아니에요. 그 아이템 라이터하고는 고민이 돼. 아까 저희 노사 쌤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대상 아니에요. 왜 대상이 아니냐면 선생님들은 사이코메트릭 회사에서 러닝 컴퍼니에서 만들어준 소프트웨어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진짜 쉽게 말해. 그때 AIG 얘기 안 해요. 바뀝니다. 그 얘기하고 끝나.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피칭을 하냐면 우리 아이디어를 러닝 컴퍼니에다가 혹은 테스팅 컴퍼니에다가 피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이코메트릭한 수준하고 맞춰줘야 돼.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우리 다 알아야 돼. 그럼 그 사람들 칼리브레이션 모델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도사인데? 거기 사람들은 멀티 레벨 아이치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그리고 밸리데이션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맞추고 일반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있잖아. 그 스카이 캐슬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광고고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그런 광고를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른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스티브 선생님 얘기에 맞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AIG를 해서 제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이제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워크샵을 5월달에 해요. 5월달 워크샵 할 때는 그 사람들이 AIG를 생짜로 모르는 테스팅 컴퍼니들이 워크샵을 들어와서 카파 AIG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구나. Non-verbal cognitive assessment 이렇게 레이븐스 프로그레스 매트릭스 이제 문화가 다 끝났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워크샵을 하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그 문화 하나 만들려고 그림 하나 그리려고 몇백 불씩 쓰는데 얘 이 프로그램 사가지고 그림 변형시키니까 이게 1센트로 떨어지는구나 문항이. 그거는 직관적으로 와닿아야 돼. 그건 쉽게 다가가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돈에 대해서 센서블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막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트리거링 해주면 it's money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직이 되는 것도 이런 걸 잘 배우면 그 회사에 가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팔리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남버벌은 이제 그림 바꾸는 거니까. 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번
그거는 우리 카톡방에서 누가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다음 2주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하세요.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